네, 안녕하십니까. 전미경입니다. 제가 천안에서 4시에 진료를 마감을 하고 기차를 타고 열심히 뛰어서 왔습니다. 혹시 저보다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첫 강을 하게 됐고요. 제 소개는 앞서 드렸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또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 자존감이 왜 필요한가,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자존감이 뭘까? 참 궁금합니다. 열정인가? 숭고함인가? 정의인가? 기쁨인가? 존경? 행복? 뭐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존감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까지도 애매모호했고요. 앞으로도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의를 구제할 필요는 없고 정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숭고함의 정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명확하게 하실 분 계신가요? 열정이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열정이 뭔지 안다라고 하실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어도 사는데 그다지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거나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내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퇴근길 인문학 시즌 1에 쓴 책 중에 안락사, 지금 법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 학문적 합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문화적, 제도적, 종교적 합의는 한국 사회에서 좀 이른 주제이고요. 사이코패스 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졌죠. 고유정이 과연 사페인가 아닌가 막 이런 거 막 블로그에 올려져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사회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데 이런 좋은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가 정의로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열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사 좋은 거를 모든 거를 망라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보다 애매모호한 단어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단어들과 동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는 가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논함에 있어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딱 자존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존의 여러 요소들을 차용을 해서 많이 말씀을 해온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심리학자 한 분을 소환했습니다. 메슬로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메슬로우를 뭘 아시냐면은 삼각형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에브런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프로이드는 다들 아시죠? 프로이드, 융 같은 분을 제1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을 갖다가 본능과 욕구를 얘기했죠. 원인론에 입각을 해서요. 그런 프로이드의 제1심리학, 그 제2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스키너나 파블로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개한테 밥을 주면 침을 흘리는데 종소리랑 밥을 주면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밥을 빼고 종소리만 들려주면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 그 자극과 반응에 대한 거로 인간을 설명을 했고요. 좀 기계론적이죠.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대항마로 나온 게 인본주의 심리학자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칼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야 그 자기 실현을 강조했고요.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존재이지 않냐. 우리가 왜 무슨 아베마도 아니고 자극 주면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을 좀 하이 퀄리티적인 존재로 본 사람이 인본주의 심리학자이고 그래서 메슬로우를 제가 소환을 했고 메슬로우가 현대의 자존의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5개의 삼각형은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5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 전 단계가 그 충족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는 욕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의 욕구는 건강과 보호, 뭐 현대 사회적인 기준으로 하면 취업, 그리고 이 안전의 욕구가 해소가 안 된 나라가 있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전의 욕구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속과 사회적 욕구, 또 네, 꽃표가 안 보이시죠? 네, 꽃표 달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존의 개념이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속과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의 감정적 소통, 공감과 배려, 어딘가에 속한 공동체의식 등이 소속과 사회적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의 욕구죠. 존중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스펙이나 이스템이라는 그 현재 셀프 이스템이죠. 그 자존감에 대한 용어가 존중의 욕구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타인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과 권력욕도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라고 매슬로우는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 욕구죠. 사실은 자존감이 최고봉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꽃표를 해놓은 소속과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그 자존감에서 논해지는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 욕구를 얘기하는데요. 생존, 지속, 안전, 자기표현, 의미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그 자존감의 욕구는 감정과 이성과 영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조금 더 정신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어려운데 좀 나눠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 아래 단계는 짐승도 갖고 있는 욕구죠. 그 짐승들도 다 충족을 하고 사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자존감의 요소는 사실은 이 꽃표를 한 소속과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에 대한 이런 욕구를 갖다가 논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제가 그 매슬로우가 한 얘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매슬로우는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킹, 혹은 아인슈타인 등을 관찰해서 이들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자아실현의 경지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뭐 기억하기 어려워서 적어왔습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솔직하며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일하는 데서 커다란 기쁨과 존재 의미를 갖는다. 스스로 성장하기에 노력한다.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융통성이 뛰어나며 다방면에서 창의성을 보인다.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하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진실되고 관대하다. 객관적 현실을 보는 눈, 사명감,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문제에 관심, 진심 어린 공감, 사회적 인습이나 관리를 고의로 모욕하지도 않나 무조건 굴복하지도 않는다.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행태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쵸? 예. 이 두 분들은 그 자존감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자존감을 추구하신 분들이고요. 한국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히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자존감의 요소 중에서 나만 잘났다가 아니고 타인 존중의 가치, 사적인 걸 넘어 공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자존을 진정코 이룬 사람이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 그릇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그릇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 자신한테 그리고 내 이웃한테, 내 가족한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의 경지를 이렇게 매슬로우는 정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닌데 상대적인 빈곤이 세상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보면은 밥에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너 밥벌이는 하고 사냐?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동창인데 언제 밥 한 번 먹자. 근데 그 밥 안 먹죠? 그냥 인사죠. 또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기가 어려워진 절대적 빈곤이 세상과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사회적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대신에 그 먹고 사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도드라지는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밥상 보시면은 저희가 생존은 벗어났지만 안전의 욕구에서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취업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죠? 대기업에서 40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이사 승진에 목숨을 겁니다. 이사가 안 되면은 할 거는 몇 개 없죠. 네. 그리고 오늘 고3들 수능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수능은 내 인생을 평생 따라가는 꼬리표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오바마처럼 대학 트랜스퍼 하면서 좋은 대학을 할 수도 없고요. 한국은 뭐 편입을 하건 뭐 대학원을 가건 내가 다닌 학부에 대해서는 평생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자리에 왔으며 시험을 쳤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올라왔고요. 이렇게 한국은 안전의 문제에서도 생존 안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무술이죠. 무술이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은 없는데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불안합니다. 자기 그 존재임에도 못 찾고 있고요. 소속감을 느끼느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집에서 엄마는 무술이 무시하죠. 뭐 직장에서도 소속감 못 느끼죠. 무술이는 안정과 소속감에서도 그 자기 가치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이 자존은 많이 떨어지죠. 중간중간에 엄마가 무시하죠. 나잘남 부장이 막 인격 모독하죠. 막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사실은 무술의 모습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서는 주변에 무술이가 나 같았어요. 무술이 엄마가 우리 엄마 같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술이는 불쌍한 이 시대를 사는 20대를 투영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정해진 게 없어서 여기서 누가 내가 이게 자존이다라고 하면 그게 자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학자들이 지금까지 정해진 합의는 요 두 가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자기 가치관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가치관과 두 번째는 나는 능력이 있다는 자기 호능감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 가치만 들고 가셔도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가치관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편적 인권과 도덕성의 가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은 이런 경제적 능력뿐만이 아니고 대인관계적 능력, 소속감이 들어가 있는 요소죠. 또 목적이나 의미, 가치, 자기 조절력과 함께 무형의 가치 또한 이런 자기 효능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가치감은 가심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가성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가심비하고 가성비는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죠. 객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 싶으면 그런 가치입니다. 방탄이죠. 방탄 이번에 공연한 거 혹시 아시는 아미 분들이 계시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 잠실에서 공연했습니다. 저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학생 환자분이 계신 대학생, 이 친구가 세상에 이 표를 4장이나 구했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질문이죠. 어떻게 하셨느냐. 혹시 새로 생긴 PC방에서 친구들 3명이 가셔갖고 한 3분 전부터 접속을 하셨느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모바일로 접속을 했고 자기가 첫날 2장, 둘째 날 1장, 셋째 날 1장 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구해놓으니 자기도 놀랐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게 접속이 허용이 돼서 4장이나 구할 수 있었을까. 이 표 1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합니다. 학생이 44만 원에서 48만 원? 그러니까 45만 원 내외의 돈을 썼는 굉장히 큰 돈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생들 한 달 용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그 친구가 써서 4장을 구했고요. 그 가심비라는 거는 그 나한테 의미가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돈을 내고 보시면 그 7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가심비 개념이잖아요. 자, 이제는 버전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얘기를 하겠죠. 방탄이 밥 먹여주냐고. 그쵸? 난 또 얘기를 해야죠. 방탄은 나에게 영원히 밥을 먹여준다고.
그렇죠? 그리고 11만 원의 티켓값을 위해서 내 당장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점심값 7,000원, 8,000원을 아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가서 김밥 한 줄과 그 컵라면을 사면 2,000원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5,000원, 6,000원이 좀 남죠. 한 20일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방탄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훌륭하죠? 네, 이게 바로 가심비입니다. 기꺼이 그 방탄의 표를 위해서 20일을 갖다가 그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는 그 정신 말입니다. 가성비는 뭐 명품의 그 저렴이 버전 뭐 이런 거 우리가 가성비를 뛰어난 물건이다라고 개탔다고 하죠. 땡처리 항공권을 싸게 샀을 경우 너무 뿌듯하죠.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가심비와 가성비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명품 화장품을 살 수도 있지만은 싼 저렴이 화장품을 사는 거고, 뭐 다낭이 아니고 몰디브나 유럽의 근사한 뭐 비즈니스를 타고 갈 수 있지만 나는 땡처리를 가서 싸게 사서 뿌듯하라는 그 마음인 거죠. 누군가는 비웃을지 몰라요.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얼마 합니까? 입생로랑 립스틱이 뭐 4-5만 원 하나요? 그거를 꼭 토니모리 가서 뭐 8,000원 샀다고 뭐라 할 수 있지만 나는 뿌듯한 이런 것이 바로 가심비와 가성비 내 스스로 주관적인 기준이 나 자신한테 있는 셀프 컨셉이 자존감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삼각형 불러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짜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존의 세상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삶의 세상이죠. 생존의 세상이죠. 자존의 세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요 가짜 자존감에 그 포커싱을 둬서 주로 말하는 게 과거를 팝니다. 트라우마를 팝니다. 그리고 타인을 팝니다. 아니면 나를 갖다가 마이크로 단위까지 쪼개서 저 사람이 나를 한번 흘기고 봤단 말이죠. 왜 흘겼을까? 내가 좀 못생겨서 그랬나? 내가 예전에 얘기한 뭐가 좀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나를 눈을 흘기고 하나? 라고 하면서 파고 또 파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그런 잘못된 인지 왜곡을 교정을 해서 그게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바빠서 옆에 뭐 떨어져갖고 흘기고 갔을 뿐이지 너를 본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개념을 교정해 주는 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죠. 사실은 많은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 이러한 자기의 인지나 행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찾아서 교정을 해주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결핍에 대한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트라우마를 많이 파고요. 그런데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색이 세상이 진정한 자존이 세상입니다. 겹쳐 있긴 해요. 소속과 사회적 욕구, 안정 욕구는 이렇게 반반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과 사회적 욕구는 사실은 하이에나나 사자들이나 오랑우탄들도 나름의 사회적 룰이 있고 무리를 이루고 뭐 상부상조하면 살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우리는 당연히 그리 살고요. 네, 그래서 좀 갇혀 이렇게 중간에 좀 잘라진 거고요. 요 세 개, 뭐 감정, 이성, 영적 에너지, 고귀한 우리 인간만이 가진, 휴먼만이 가진 그 이성적인 가치, 바로 이것이 자존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자존감 몇 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기생충을 보시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없이 살아도 자존을 못 지켜요. 그쵸? 네. 송강호의 가족이죠. 또 조여정이 그 집 엄청 좋죠. 그리고 조여정,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여자분들이 조여정의 삶을 꿈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 송강호의 가족과 조여정의 가족을 비교를 했을 때 조여정의 가족이 자존이 높이 사냐? 돈이 많다고 자존이 되지는 않죠. 스카이캐슬 굉장히 핫한 드라마였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 서울대의 교수님들, 뭐 스카이캐슬 동네에 사는 뭐 자제들의 얘기했는데 뭐 결말이 좀 다 그렇죠. 네, 그 서울대에 입학한 날 아들 레미는 엄마한테 엿을 먹이죠. 가출을 합니다. 또 어머니는 거기에 대응해서 또 빅엿을 또 먹입니다. 자살을 하죠.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또 그 첫사랑 딸이니까 뭐라고 하나? 혼외자라고 하나요? 혼외자 딸은
자기의 흑수저 팔자가 플래티늄과 금수저를 못 이기는구나라는 절망감에 자살을 하죠. 이게 스카이캐슬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그 입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그 대부분 다 죽는 거로 결론을 냅니다. 죽은 신의 사회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거기서도 그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미연 영화, 아주 옛날 영화긴 한데 거기서도 이미연이 떨어져 죽는 거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솔루션까지 해법은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네요. 그냥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뭐 이러면서 그 결론을 내는 스카이캐슬, 행복한 사람 단 하나도 없죠. 권력과 명예욕을 추구하면서 권력과 명예욕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안 행복합니다. 또 하나의 가짜 자존감, 외제차 명품입니다. 외제차 명품 좋죠. 정말 좋죠. 그런데 외제차 명품은 그 왜 살까요? 있어 보이잖아. 뭐가? 돈이요. 돈이 있어 보이는 거 뭐랑 동급이죠? 내가 능력 있다라는 게 동급이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줬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제차하고 그 명품을 사는데 외제차 명품이 수단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명품 사면 오케이. 명품을 나의 그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드러내게 산다면 그 명품의 기준이라는 게 남한테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디자인적으로 겁나 이쁘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튼튼한 게 아니고 얘가 샤넬이기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그쵸? 뭐 페라리가 뭐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겠지만 한국에서 솔직히 페라리 달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 차도 많고 막 고속도로 그 있고 막 신호 많고 막 이런 데서 페라리니까 타는 거죠. 이 존재 그 얘들의 그런 가치를 내가 아닌 남이 정해준 샤넬과 페라리의 가치, 또 광고에 우리가 현혹돼 살고 있죠. 이게 가짜 자존감인 세상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좋죠.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긍정적인 가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해내서 사업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좋게 쓰면은 또 내가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사회적 소속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갖다가 내가 아닌 남에게 두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하나가 혹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할 때 외향적인 가치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함에 있어서 그게 또 다른 나가 아니고요. 가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네. 또 다른 난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일하지만 저는 새벽에 수영을 열심히 나가는 수영 회원으로 살기도 하고 저 나름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습니다. 육아 사이트도 있고요. 리폼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또 하나의 나지만 이게 거짓된 난 아닙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뭐 나쁜 얘기 안 올리잖아. 그쵸. 뭐 좋은 얘기, 뭐 호텔 팩 들어갔네, 뭐 아침 호텔 조식 먹었네, 뭐 어디 휴양지 갔네, 옷 샀네, 뭐 이래서 거짓된 나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르르 따라 사는 삶, 공무원, 혹시 여기서 공무원 준비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50만 명의 시대죠. 수능이 올해가 50만 명 초반대고요. 내년 되면 47만 명, 50만 명 후반대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공무원 준비생과 수능 숫자가 바뀌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수능날 아침에 이렇게 부산 떨면서 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게 아니고 이제 공무원 무슨 시험 보는 날 그날 우리가 같이 국민적 합의를 이뤄갖고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그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적성에 따라온 게 아니고 성적에 따라왔기 때문에 우르르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현주소이죠. 자존감이 높은 세상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일 것 같습니다. 진짜 자존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성과 도덕성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성인군자
구태의연한 소리를 하나.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성과 지적 유의인데요. 지성의 세계는 합리성과 객관성의 세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잘란 부장이 막 뭐라고 하는데 나는 50점 정도 잘못했단 말이죠. 근데 나잘란 부장은 80점을 나를 혼냅니다. 그럼 나는 50점은 내 잘못을 받아들이지만 30점은 좀 봐야죠. 왜 저렇게 날뛰나. 내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은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제가 그 의사로 사는데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 시아버지 뵌 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제사인데 제 막내 아가씨가 막 전화해서 언니 그럼 시아버지 제사인데 와서 그 반차 내고 와서 그 전 부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내가 시아버지 본 적도 없는 시아버지 제사에 전을 부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네. 그 아가씨가 부치세요. 네. 아가씨는 가정주부였거든요. 저는 직장에서. 아가씨가 부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저녁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인데 대답을 하면서 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나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갈등이 되겠죠, 이제. 어떻게 내가 반차를 내서 전을 부치러 가야 되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아버지 제사에. 그쵸? 그래서 지성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합리와 객관성을 갖는 세상이 지성의 가치입니다. 지적 유의는 좀 고상하고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늘 하고 사는 겁니다. 영화 보시잖아요. 책 보시잖아요. 그쵸? 미술관 가시잖아요. 지적 유의의 세상은 우리가 늘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도 보시죠. 그쵸? 네. 그럼 지적 유의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실 텐데, 혹시 웹툰을 보다가 밤을 새워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미드를 갖다 연달아 보는데 엄마는 막 잘하고 소리 지르는데 나는 막 몰래 숨어갖고 막 넷플릭스 보면서 들어가서 밤새 새벽까지 보고 막 그런 적 있으시죠? 굉장히 뿌듯하죠? 뿌듯합니다. 지적유의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집에 침대에 앉아서 누워서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 딱 좋습니다. 그거로 영화도 보고 커뮤니티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그 웹툰도 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간이 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미드 볼 시간도 없고 일들도 봐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바로 이게 지적 유예의 시간이죠. 최근에 제 꽂혀있는 웹툰이 쌍가포차라는 그 웹툰인데요. 혹시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성별도 모르고 연령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쌍가포차를 보면 덕질을 하고 싶은데 작가의 개인 프로필을 모르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쁜 게 쌍가포차를 볼 때마다 동서남북 한 번씩 들어본 다음에 작가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십사 감사의 인사를 하고요. 140회를 일십을 결제를 할 수 있는 나의 재력에 감사를 하면서 작가님 이게 일 적게 하시고 돈 많이 버시라고 나름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적 유의의 세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작가들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이 해놓은 창작품을 보고 즐기는 나도 일이 기쁜데 내가 창작 활동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피카소죠. 피카소의 작품 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00여 점입니다. 13,500 나누기 365를 하게 되면은 37년이 됩니다. 피카소는 말년까지 많은 다작을 했고요. 아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피카소가 60살 정도 됐을 때는 부와 명성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성 상관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작가들만 이런 지적 유의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요. 시대가 변해져서 우리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올리시는 분 계시죠? 물론 이런 창작 활동에 있어서만 우리는 작가는 아니고요.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각각 하나의 작은 작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자존감의 첫 번째 지성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요. 도덕성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몰려 살려면 나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물건 훔치면 안 되고 이런 도덕성은
조금 격이 낮은 도덕성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발성 도덕성, 격이 높은 도덕성입니다. 사실 이 도덕성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도덕성은 아니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입니다. 비건이 극단적 채식주의자를 얘기하는데 꼭 이게 그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구 환경과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나의 의지의 천명이죠. 그렇죠? 공정무역 커피 좀 비싸죠.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공정무역 커피 가격을 지불합니다. 넌 애니멀 테스팅 화장품을 골라 산 사람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재활용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활용하면서 이 지구가 좀 아프니까 그나마 플라스틱 잘 버리고 종이 재활용하고 저도 그 준비해온 것 중에 다 이면지 열심히 씁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나 쓰고 다 이면지 활용을 해서 뭐 A4 용지 값 아끼는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환경보호 차원이 더 커서요. 우리도 소소한 일에 대해서의 이런 그 자발적 도덕성을 하고 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발적 도덕성의 세계는 의미와 가치의 세상입니다. 네, 지성의 세계가 합리와 객관의 세상이죠. 의미와 가치의 세상이고요. 이는 내가 나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셀프 컨셉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쵸? 또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너무 변해서요. 이런 그 지성과 도덕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요. 내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도덕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 나름의 독립전 나로서의 존재를 다시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 뭐 엄마가 마련해준 그 나의 그 기준, 규범, 사회가 나한테 부여한 거, 종교가 나한테 부여한 것들, 여기서 진정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지성과 도덕성의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존의 세상입니다. 애플은 기능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광고합니다. 넬슨 만델라,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에디슨, 제인 구달, 존 레논과 오노 요코, 모하마드 알리, 마하트마 간디죠. 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그 지성과 도덕성이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고요. 그쵸? 예. 애플을 보면서 우리는 지성과 도덕성이 얼마나 세상에 필요하고 진정한 자기 삶의 위너가 될 수 있는 가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장은 디스토피아 세상이고요. 무술이 엄마죠. 참 많습니다. 그쵸? 무술이를 무시하잖아요. 그쵸? 지방대 다닌다고. 내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남의 자식도 무시하겠죠. 그쵸? 네. 세상 사람을 볼 때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네. 무술이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고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나잘라는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적이죠. 사실 나잘라는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와이프 도대체 이혼 왜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만한 월급 따박따박 갖다 줬는데 내가 저를 뭐 때리기를 했어. 뭐 술 마시고 주정을 부렸어. 마누라가 왜 저러나.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잘라는요, 아까 말한 그 삼각형의 애니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각형의 휴먼 세상을 모릅니다. 존중을 받아본 적 없고요. 존중을 해준 적 없습니다. 나잘라한테 있어서 우정과 애정, 정의와 공정, 배려와 공감의 가치는 평생 모를 겁니다.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나잘라를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합니다. BBC가 2019년 9월 25일 꼰대를 정의했고요. 정확합니다. 아주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말이 얼마나 뉘앙스가 복잡한데 어떻게 영국 BBC 따위가 저거를 갖다가 정의를 할 수 있었나 싶어서 감탄을 했고, 이 세상에 많은 꼰대들은 참 우리 삶의 자존을 해칩니다. 타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꼰대가 많이 사는 세상은 디스토피아의 세상이고요. 꼰대는요, 사회에서 지가 꼰대인 줄 몰라요. 그쵸? 네. 하지만 현실은 자존감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우리는 헤테로토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리고 중간쯤 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섞여 있는 헤테로토피의 세상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고갱이 그림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림을 말씀드리면, 자, 어디서 왔나? 아기 있고 젊은 여자, 무엇인가? 열매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와 가치를 찾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어디로 가는가?
있죠? 또 여기 개 보이시나요? 그냥 무덤덩이에 지켜보는 개가 있고, 타이트섬의 여신 히라입니다. 알린이죠? 딸내미 알린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고갱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매독병에 걸렸고요. 그 인생의 자살을 결심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뭐 다 보고 죽으려고 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자존이라고 한마디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너는 누구인가입니다. Who am I에 대한 답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존의 가치입니다. 네, 강의 마감하겠습니다. 네. 몇 개 궁금하신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질문, 제가 다 Q&A 다 적어왔습니다. 네. 자존감, 타고남는 부분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선천성 있습니다. 자존감이 딱 타고난다라는 연구 논문은 어디에도 없고요. 긍정, 정서, 기질,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근성,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선천성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도. 네, 변합니다. 평생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까? 노력하면 높아지기도 하고 노력 안 하면 실력이 퇴세하죠. 역시 롤러코스터의 세상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발레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잘하지만 또 발레리나 강수진도 발레를 안 하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루 내가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경쟁자가 알고, 3일 안 하면은 대중들이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뭐를요? 지성과 도덕성이 다행입니다. 그래도 갈고 닦으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때 압니다. 자, 이제부터 조효정은 인생에 큰 과제에 섰습니다. 이제 남편 죽었죠? 집 날라갔죠? 이제 조효정은 아들하고 딸이 있죠. 이제는 홀로 남았단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제 그 아들, 딸을 거두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니면 혹은 직장을 취직을 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인생이 무너져 버릴지는 이제 조효정이 인생에 대한 그런 갈림길에 섰고요. 인생이 힘들어질 때 내공이 나오죠. 네. 이거는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도 좋을 땐 좋죠. 남편 막 돈 잘 벌어오고, 시어머니 나 안 괴롭히고, 남편이 나 배려 잘해주고, 근데 남편 실직하고, 시어머니 나 괴롭히고, 이런 인생사, 힘들어질 때 상대방의 내공이 나옵니다. 자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다 자존감이 없나요? 이거는, 강남 사는 신사동 사는 여자 다 예쁩니까? 네. 파랗고 살면 다 서울대 가나요? 그쵸. 물론 이 두 분은 이국준 교수님, 이태석 교수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3의 멘토십니다. 물론 이태석 교수님 저를 모르시죠? 저는 이태석 교수님 잘 압니다. 신부님을. 두 분은 자존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힘든 삶을 사는 건 아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 의사들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15년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통계이긴 한데 자살률 1위는 의사고요. 그중에 직업군을 과를 보면 1위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힘든 삶을 살면서 적성에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의사들이 대학을 들어오면서 비교와 경쟁을 하는 삶,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는 수련 과정을 겪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주 몇 시간, 이제 주 40시간 일하죠. 그쵸? 재작년에 전공의 특별법 통과했습니다. 주 80시간 이상 일 못 시키기로. 그 얘기 듣고 저희는 개탄을 했죠. 아니, 한 주에 전공의가 주 80시간만 이런 병원은 어찌 돌아가나? 주 80시간이면 하루에 16시간이에요. 그쵸? 저희 때는 주 80시간만 일 시키면은 정말 제 피부가 훨씬 고왔을 겁니다. 그쵸. 그런 삶을 의사들은 5년의 수련 과정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제가 책도 내고 정신과 의사니까 힘든 거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저도 고 임세원 교수님 강북삼성병원 환자분한테 칼에 찔려 돌아가셨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환자한테 한 4번 맞아봤고요. 얼굴 따개는 양반이고 얼굴로 주먹으로 맞아봤고
발로 배를 걷어차야 받고, 그거 아시나? 머리를 갖다가 확 잡아들여갖고 막 쥐어뜯는 그거. 이 모든 게 제가 당해본 폭행 사건이었고, 여러 과정 중에서 저희가 리스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요. 제가 경찰에 또 3번 갔다 왔어요. 참고인 신분 2번, 피고인이 아니고, 고소당한 사람 입장을 1번 했는데요. 환자가 자살 사건도 있고, 여러 입원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4시간 달달달 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보호사라고 하죠. 또 4시간 달달달 텁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 과정을 다 이겨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삶이 괴롭냐고 그렇진 않고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으면 이런 건 또 스몰스러운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의미와 가치가 목적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이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돼서 여기서 정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